군인 배우자와 한인 영주권 신청자까지 합법 절차를 지키던 이민자들도 이민국 인터뷰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체포 및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 웨체스터의 이민자 아동보호시설에서 학대 의혹이 불거져 아이들이 모두 긴급 이송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구금 이민자 폭증으로 연방법원이 사법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차기 연준의장 후보인 케빈 워시가 오늘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그의 인준은 정치권 갈등과 여러 변수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LA 지역 한인 대형 교회인 동양선교교회가 100만 달러가 넘는 태양광 설치 사업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한인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80대 한인 남성이 강도 피해를 당한 뒤 방화까지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60대 한인 남성이 차량 안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클립턴에 위치한 한 약국이 고가 의약품 처방을 악용해 3,300만 달러 규모의 리베이트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뉴욕주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며 축제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이민국 인터뷰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인 배우자와 한인 영주권 신청자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합법 절차를 지키던 이민자들이 추방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 육군에서 27년간 복무한 군인의 아내가 이민국 인터뷰 도중 체포됐습니다. 엘살바도르 출신 데이시 리베라 오르테카 씨는 이달 14일 텍사스 엘페소 이민국 사무소에서 인터뷰를 받던 중 아이스에 체포됐습니다. 리베라 오르테카 씨는 과거 법원으로부터 엘살바도르로의 추방이 금지된 상태였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터뷰는 군인 배우자를 위한 체류 허가 프로그램 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과거 불법 입국 이력을 이유로 인터뷰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하고 추방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달 초 루이지아나 기지 소속 군인의 배우자도 아이스에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과거 이민 기록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인터뷰가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는 보통 가족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영주권 신청자의 과거 기록이나 영주권 신청 자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들이 이제 추방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분들이나 아니면은 추방 유예를 받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미리 문제를 해결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영주권 신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서 미리 고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절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추방 재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인사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LA중앙일보는 올해 1월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이 LA 이민국 인터뷰 현장에서 체포돼 추방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전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정책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지난해부터 영주권이 거절되고 신분이 없을 경우 추방 재판 통지서 발부를 원칙화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약 2만 6천 명에 대해 추방 절차가 시작됐고 주당 평균 약 1,800건에 달합니다. 예전에는 이민국은 영주권이 거절되면 거절된 상태로 이제 케이스를 마무리했는데요. 작년 2월쯤부터 새로 업데이트된 정책에 의하면 이민국이 적극적으로 추방 재판을 시작될 수 있도록 NTA, 노티스 투 어피어를 발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된 상황에서 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추방 재판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예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이민 기록, 허위 자료 제출 등 그런 경우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방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신청 자체가
당국에 모든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인 만큼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추방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사전 꼼꼼한 확인과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혹시나 과거에 이민을 신청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과거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교가 문제가 돼서 문을 닫았던 경우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이민 기록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앉아서 본인의 미국에서의 기록을 꼼꼼히 따져보고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기록에 문제가 있는 줄 모른 채 영주권을 신청했다. 오히려 추방 위기에 놓이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이민 기록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뉴욕 웨체스터의 이민자 아동 보호시설에서 학대 의혹이 불거져 연방정부가 아이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민자 구금이 폭증하면서 연방법원이 사법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나서 확대가 구금 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 도브스 페리에 있는 이민자 아동 보호시설 칠드런스 빌리지. 이곳에서 미성년자들이 신체적 학대와 과도한 결박, 그리고 레드룸으로 불리는 격리실에 장기간 갇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정착국은 의혹 접수 직후 시설에 있던 모든 동반자 없는 이민자 아동들을 다른 시설로 이송하고 사건을 연방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검찰도 별도의 형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수사 대상은 시설 직원과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성폭력 혐의 한 건입니다. 피해 아동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특별반으로 불리는 보안 인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한 청소년은 며칠 동안 격리실에 혼자 갇혀 기본적인 식사나 위생 관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설 측은 어떠한 체벌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인지하자마자 연방당국에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시설은 뉴욕주와 뉴욕시 그리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과거에도 보호기준 미준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민자 보호 구금 시설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사법 시스템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트로이 넌니 수석판사는 최근 사법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 법원에 접수된 이민자 인신보호 청원은 올해 들어서만 2,700건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에는 18건 미만, 지난해 500건이 채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3만 건의 유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약 4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무 구금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체포된 이민자들이 보석 심리 없이 계속해서 구금되면서 석방을 위해서는 인신보호 청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법원은 접수된 사건의 대부분에서 석방을 명령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이 법원에서만 약 2,000명의 이민자 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넌니 판사는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은 연방정부 측에 벌금을 부과하는 이례적인 조치도 내렸습니다. 넌니 판사는 많은 경우 애초에 구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법과 사실은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인 케빈 워시가 오늘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정치권 갈등과 여러 변수로 인준 전망은 안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케빈 워시가 오늘 오전 10시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지명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린 첫 공식 절차입니다. 워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들이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정치적 영향력 가능성을 지적하자 워시 후보자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금리 결정을 미리 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으며 그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와 물가 정책에 대한 구상도 내놨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측정 방식 도입 의지를 밝히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대규모 가격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1% 이하로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인준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제롬 파월 현 의장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준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지지는 밝혔지만 정치적 변수로 인준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상원은행위원회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 있어 공화당에서 1명만 이탈해도 인준 통과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워시 후보자의 자산 규모와 윤리 문제도 민주당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진행과 동시에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상승세로 출발했던 주요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2포인트, 0.27% 내렸고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0.4%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워시 후보자의 발언에서 매파적 신호가 감지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후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지만 워시 후보자의 인준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한인 대형교회인 동양선교교회가 태양광 설치 사업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교회가 $100만 넘는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지도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자 한 교인이 교회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동양선교교회의 태양광 설치 사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LA 한국일보에 따르면 교인 임영희 씨는 이달 14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태양광 시공업체 메이드솔라와 대출기관 오코아 캐피털 등 외부 업체들입니다. 교회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당회가 직접 대응하지 않자 교인이 교회를 대신해 제기한 이른바 대표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개인이 아닌 교회에 귀속됩니다. 사건의 핵심은 $115만 규모의 태양광 설치 계약입니다. 2024년 3월 교회는 유타주 기반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자금 $115만 별도 대출기관에서 빌렸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따냈고 실적도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95만 먼저 지급됐지만 이후 허가 취득이나 실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도 논란입니다. 원고 측은 담임 목사와 부목사, 장로 등 3인으로 구성된 당회가 교인들의 승인 절차 없이 계약을 추진했고 주 법무장관에 대한 사전 통지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출 조건 역시 쟁점입니다. 대출기관은 $115만 빌려주면서 약 $3천만 규모의 교회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설정했다고 소장은 밝혔습니다. 대출액 대비 과도한 담보 설정이라는 지적입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사이 지난해 4월 대출 만기가 도래했고 교회는 상환 압박에 놓였습니다. 대출기관은 같은 해 8월 담보권 실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교회는 지난해 12월 약 $170만 긴급 상환해 경매 위기는 넘겼지만 원고 측은 담보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문에 따르면 교회 측은 시공이 지연됐을 뿐이며 LA 수도 전력국으로부터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제적 피해는 없고 담보권도 이미 해소됐다는 입장입니다. 한인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LA 한인타운에서는 80대 한인 남성이 강도 피해를 당한 뒤 방화까지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60대 한인 남성이 차량 안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80대 한인 여성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살인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새벽 LA 다운타운에서 강도 피해를 입은 뒤 용의자가 붙인 불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80대 한인 남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새벽 0시 30분경 웨스트 유가와 호프스트릿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40대 흑인 용의자가 84세 조 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뒤 몸에 불까지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치매를 앓던 조 씨가 최근 한인타운 인근 양로병원에 입소한 뒤 혼자 외출했다가 변을 당했다며 병원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LA 지역 랭캐스터에서는 60대 한인 남성이 차량 안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국은 이를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시에라 하이웨이 인근 도로변에 장기간 주차돼 있던 미니밴에서 61세 한인 남성 크리스 최 씨가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내부에서 최 씨를 발견했으며
이후 소방당국이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을 자살로 판단했으며 구체적인 사망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서 83세 한인 여성 정 맥데니얼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린스보로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8시 50분경 배터리 드라이브 5800블록에 위치한 주택에서 사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응급구조대는 집안에 쓰러져 있던 맥데니얼 씨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린스보로 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올 들어 발생한 6번째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나 범행 동기, 용의자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미 전역 곳곳에서 한인 사망 사건이 지역과 원인을 가리지 않고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인 사회에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달에는 70대 한인 여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월에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벌어진 무차별 총격으로 사망한 2명의 희생자 중 1명이 50대 한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LA 온타리오 지역 1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로 50대 한인 여성을 포함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시기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대학교 2학년 한인 여대생 애니 송 씨가 기숙사방에서 숨진 채 발견돼 시애틀 한인 사회가 깊은 슬픔에 빠진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클리프턴에 위치한 한 약국이 고가 의약품 처방을 악용해 3,300만 달러 규모의 리베이트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당국은 해당 약국 대표에게 징역형과 거액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클리프턴에 위치한 메인 애비뉴 약국이 불필요한 고가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대규모 사기 사건을 일으킨 핵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뉴저지 지방검찰은 20일 해당 약국 대표 61세 아담 브로시어스가 의료 리베이트 금지법 위반 및 의료 사기 공모 혐의로 지난 1일 징역 2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시어스와 공모자들은 흉터 치료 크림, 통증 완화 크림, 편두통 약, 비타민 등 보험 환급액이 높은 의약품을 선별한 뒤 이를 대량 처방 형태로 만들어 전국의 마케팅 업체에 배포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들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원격 의료회사와 의사들에게 처방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해당 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할 것을 유도했습니다. 약국은 이렇게 발급된 처방전을 기반으로 약을 조제하고 민간보험사 및 메디케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처방 건수와 환급 금액에 따라 마케팅 업체에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로시어스는 2024년 9월 연방법원에서 공모자 제프리 앤드루스와 함께 리베이트 금지법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본인은 추가로 의료 사기 공모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소 2명 이상이 추가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재판을 맡은 매들린 콕스 알리오 판사는 브로시어스에게 징역형과 함께 약 3,300만 달러 배상, 2,700만 달러 몰수, 그리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연방당국은 이번 사건이 의료 시스템을 악용해 보험금을 탈취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개최지들은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뉴욕주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며 축제 분위기 조성에 나선 반면 멕시코에서는 유명 유적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주저녁 식당과 바가 영업장 외부에서도 관련 행사 및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월드컵 원데이 퍼밋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소들은 야외 공간을 활용한 거리 응원전, 팬 이벤트, 중계 행사 등을 열 수 있으며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12회의 원데이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야외 행사 개최 시 경찰 통보, 지자체 승인, 주류 제공 구역 설계 등 안전 및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루 한 곳 허가 기준 $36입니다. 자세한 신청 및 안내는 주류관리청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뉴욕 주정부 웹사이트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앞서 언급한 필요 서류들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당국은 행사 개최 최소 15일에서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월드컵 기간 동안 영업시간을 새벽 4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의회와 협의 중입니다. 이는 경기 중계 시간대가 늦은 시간일 경우 바에서 응원하며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월드컵을 향한 뉴욕, 뉴저지 시민들의 기대가 끌어오르는 한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에서는 치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멕시코시티 북동쪽 고대 아즈텍 유적지 테오티우아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외국인 관광객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한 남성이 피라미드 계단 인근에서 관광객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망자는 캐나다 국적이며 부상자 일부는 총상을 입었고 일부는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오티우아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연간 180만 명 이상이 방문한 대표 관광지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월드컵 기간 야간 행사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었고 약 550만 명의 해외 관광객과 10만 명 규모의 보안 인력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발생해 국제 행사 안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로리 차베스 디레머 노동장관이 사임했습니다. 백악관은 민간 부문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경질로 해석됩니다. 차베스 디레머 장관은 최근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출장비 부당 청구, 근무 중 음주 등의 혐의로 노동부 내부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후임으로는 키스 손덜링 부장관이 대행을 맡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들어 벌써 3번째 장관 교체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지지율이 하락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 언론은 상무장관과 국가정보국장, FBI 국장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예 싱어송라이터 디포 데이비드가 13세 소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20일 21살인 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를 1급 살인과 미성년자 지속적 성학대 그리고 시신 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가 2023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당시 13세였던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했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해 9월 디포 데이비드 명의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고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디포 데이비드는 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얻은 신예로 올해 데뷔 앨범을 발매하고 북미와 유럽 순회 공연을 진행하다 지난 17일 체포됐습니다. 미국의 핵무기와 항공우주 분야 과학자 11명이 최근 3년 사이 잇따라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드러나 백악관과 FBI가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MIT 핵물리학자와 캘리포니아 공대 천체물리학자,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 출신 과학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실종자들의 공통점은 휴대전화와 개인기기를 모두 집에 두고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기밀 우주 무기 프로그램을 총괄했던 퇴역 공군 소장과 로스 앨러무스 국립연구소 직원도 실종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연이기를 바란다면서도 일부는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도 별도 조사에 나섰지만 수사당국은 아직 사건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트럼프 행정부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가 공식 시작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청은 지난 20일 환급 신청 포털 케이프를 열고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월가 분석에 따르면 월마트는 약 102억 달러, 타겟은 약 22억 달러, 나이키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예상됩니다. UPS와 페덱스도 기업 고객을 대신한 환급 신청에 나섰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 실제 환급까지는 최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편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만큼 환급 이후 소비자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21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